안녕하세요. 2026년 1월 7일, 오늘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뉴스들을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보면요. 베네수엘라의 정치 격변이 있었고 또 미국의 관세 정책 소식, 그리고 저 멀리 라스베이거스 IT쇼까지. 이게 언뜻 보면 다 제각각인 것 같은데 저희가 쭉 훑어보니까 이 사건들 밑바닥에 아주 거대한 흐름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AI 혁명이 하는 이 거대한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원 전쟁이거든요. 아, 자원 전쟁이요? 네, 오늘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부터 시작해서요. 저 북극의 그린란드가 가진 희귀광물, 그리고 이 모든 걸 필요로 하는 최첨단 반도체 칩까지 이 거대한 퍼즐이 지금 어떻게 맞춰지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조각, 가장 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정치 분야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베네수엘라 소식이네요. 미국이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전격 체포했다고요? 네,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한술도 떠서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아예 운영하고 석유 자산까지 장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렇게 석유 부국의 지도자를 축출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아, 이전에도 있었죠. 네, 2003년에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이 있었고 2011년에는 리비아에 카다피가 있었죠. 근데 역사를 보면요. 다른 나라의 자원을 이렇게 힘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늘 엄청난 저항을 불렀고 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네요. 그렇죠. 상당할 겁니다. 아이, 근데요. 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을 그것도 군사작전으로 체포해서 미국 법정에 세운다는 게 상식적으로도 너무 이례적인 일 같은데요. 이게 국제법상으로 괜찮은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엄청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국제법 학자들은 이건 주권 침해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그렇죠. 물론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의 마약 밀매나 테러 자금 지원 혐의 이런 걸 내세우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식의 군사 개입은 앞으로 아주 위험한 선례를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지 상황도 그야말로 살얼음판이겠어요? 마두로의 충성파였던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직을 맡았다는데? 네,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인데요. 미국의 눈치도 봐야 하고 국내에 남은 강경파도 다독여야 하고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셈이네요. 이런 상황은 근데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트럼프 행정부 내의 온도차인데요. 온도차요? 네, 마르크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강경파들은 이번 작전을 막 주도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눈에 띄게 좀 배제된 모습을 보였어요. 벤스 부통령이 배제되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뭐 행정부 내 권력 다툼인가요? 아니면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건가요?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고립주의 성향이 아주 강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해외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쪽이죠. 아, 그래서 이번 같은 대규모 군사 개입에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혹시 모를 작전 실패의 책임에서는 좀 벗어나고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색깔은 분명히 하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이민 정책에서도 아주 강경하네요. 미국에 있던 수십만 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에게 줬던 임시보호신분, TPS를 종료해버렸어요. 여기서 이 임시보호신분, TPS가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네. 본국의 전쟁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도저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한테 미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 체류를 허가해주는 제도거든요. 아, 그런 제도군요. 이걸 종료한다는 건 자, 이제 우리가 마두로를 잡았으니 베네수엘라는 안정됐다. 그러니 당신들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인 셈이죠. 와, 정말 과감한 대외 정책인데 이게 또 미국 국내 정책하고도 맞물려서 정말 시끄럽습니다. 마침 오늘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사태 5주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행사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자기라 세 번째로 탄핵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더라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공개된 특별검사 잭 스미스의 의회 증언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범죄를 공모했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고요. 16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트럼프에게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현재 백악관 공식 웹페이지에는 정반대의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2020년 선거는 도둑 맞았고 당시 시위대는 평화로웠다. 오히려 의회 경찰이 폭력을 유발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정부 공식 홈페이지가 특별검사 수사 결과랑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는 뭐랄까 정말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베네수엘라를 장악하고 국내외로 논란을 만드는 강력한 정치적 행보가 그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경제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일단 재무부에서는 일하는 가정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중산층하고 중소기업 세금 부담을 영구적으로 줄여서 실질 소득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사실 감세안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관세 정책에 쏠려 있습니다. 아, 관세요? 네,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이 관세가 과연 합법적인지를 두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거든요. 만약 여기서 위헌 판결이라도 나오면 경제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정부가 30%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도 수입업자들이 실제로 내는 세율은 그 절반 수준인 14%에 불과하다고요. 아,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이게 뭐 정책 실패인가요? 아니면 의도된 허점인가요? 이건 일종의 조용한 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이미 배에 실려서 운송 중인 상품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 선적 지연 규정이 있고요. 둘째는 반도체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줬습니다. 아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USMCA 같은 자유무역협정 대상국들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실제 관세율이 발표된 것보다 훨씬 낮아진 겁니다. 겉으로는 아주 강하게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여기저기 피해갈 구멍이 다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연구를 보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급격한 관세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수입 물가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수요가 줄고 실업률이 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정책 효과가 아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실제 시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당장 베네수엘라 사태만 해도 관련 기업들 주가가 막 요동쳤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베네수엘라 현지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미국 석유 기업 쉐브론의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고요. 다른 정유 관련 기업들 주가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아, 역시 그렇군요. 하지만 거시경제 전체로 보면 그림이 썩 좋지는 않아요.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많은 기업들이 바로 이 관세 때문에 원자재 비용이 올라서 힘들다고 아우서입니다. 한쪽에서는 주가가 폭등하고 다른 쪽에서는 힘들다고 하고 경제 상황을 참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일부 경제학자들은요.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 여기에 AI 분야 투자가 폭증하면서 관련 부품이 부족해지는 현상까지 겹쳐서 2026년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와중에 또 전에 다른 세상 이야기도 있네요. 초호화 주택시장. 아, 네. 작년에 팔린 가장 비싼 주택 10채 가격이 전부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1,300억이요? 네. 초부유층은 높은 금리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현금으로 집을 사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확보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는 또 다른 곳을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엔 석유가 아니라 다른 자원이라면서요? 그 대상이 바로 그린란드라고요? 네, 트럼프의 한 고위 보좌관이 그린란드는 미국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일부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도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는 얘기를 농담처럼 한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발언의 수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동맹국인 덴마크 영토인데 그걸 미국의 일부로 만들자고 하니까 덴마크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겠네요. 황당한 수준을 넘어서 거의 경악하고 있죠. 덴마크 총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나토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나토의 종말. 동맹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는 거죠. 도대체 왜 하필 그린란드인가요? 단순히 뭐 영토를 넓히려는 건 아닐 테고 그 안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핵심 광물입니다. 핵심 광물이요? 네, 얼음으로 뒤덮인 땅 그린란드에는요. AI 칩하고 최첨단 국방 기술에 없어서는 안 돼 갈륨, 게르마늄, 팔라듐, 토륨 같은 희귀 광물들이 엄청나게 묻혀 있습니다. 아, 결국 또 자원이군요. 베네수엘라의 검은 석유에 이어서 이번엔 그린란드의 하얀 석유를 노리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현재 이 히토류 공급망은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결국 그린란드를 확보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끊고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아주 큰 그림이 깔려 있는 겁니다. 서방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AI 경쟁에서 중국을 따돌리려는 일종의 빅스틱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죠. 그린란드의 핵심 광물이 AI 칩의 필수적이다. 이 말씀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 AI 칩 전쟁의 최전선 라스베거스 CES 소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모든 이야기가 결국 여기로 모입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차세대 AI 칩 루빈을 공개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칩의 성능보다 더 놀라운 걸 발표했어요. 뭔가요? 저도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어마어마한 칩을 식히는데 상온의 물,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보통 온도의 물로 냉각이 가능하다고요? 맞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 같은데요.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들은 칩에서 나오는 엄청난 열을 식히려고 막대한 전기와 고가의 특수 냉각 시스템을 써왔거든요. 만약 이게 정말 상용화된다면 데이터 센터 운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와, 이 발표 하나에 기존의 냉각 시스템 관련 기업들 주가는 그냥 폭락해버렸죠. 한쪽이 웃으면 다른 쪽은 우는 정말 기술 발전의 냉혹한 단면이네요. 반대로 AI 붐 때문에 엄청난 호황을 누리는 분야도 있죠. 네, 바로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입니다. AI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하니까요. 덕분에 마이크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딱 골드러시 때랑 비슷해요.
금을 캐서 대박을 터트린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청바지나 곡괭이를 팔았던 사람들이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AI 시대에는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가 청바지와 곡괭이인 셈입니다.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물리적 AI를 위한 챗 GPT의 순간이 왔다. 뭐 이런 거창한 선언을 했던데요. 이건 그냥 마케팅 구호인가요? 아니면 정말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던 건가요? 메르세데스 벤츠 신차에 탑재될 새로운 자율주행 AI 모델을 공개하면서 한 말인데요.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인간처럼 주변 상황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아, 언젠가 모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게 될 거라는 비전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경쟁사인 AMD도 기업용 데이터 센터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을 내놓는 등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한 추격도 아주 거셉니다. 한편 기술 발전의 어두운 그림자도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챗봇 그록이 큰 논란에 휩싸였네요. 네. 사용자가 여성이나 소녀의 사진을 비키니 차림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자 그걸 실제로 만들어준 겁니다. 와, 이 사건 때문에 영국, 프랑스, 인도 등 각국 규제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고요. 미국 의회에서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인 쟁점은 결국 플랫폼의 책임 문제겠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통신품위법 230조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통신품위법 230조요? 네, 이게 쉽게 말해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보호해주는 방패막 같은 법입니다. 우리는 장소만 빌려줬을 뿐 사용자가 올린 불법 컨텐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면책 특권을 줬던 거죠. 아, 그런 법이 있었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사용자가 요청은 했지만 이미지를 직접 생성한 주체는 AI거든요. 그렇죠. AI가 만든 거죠. 이 경우 플랫폼 운영사인 X, 구 트위터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서 플랫폼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법적 시험대가 될 겁니다. 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군사작전에서 시작해서 그린란드의 광물, 그리고 결국 AI 칩의 책임 문제까지. 오늘 다룬 뉴스들이 정말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처럼 연결되는 게 놀랍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스베거스에서 발표된 최첨단 기술 하나가 저 멀리 남미와 북극의 지정학적 운명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AI 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기술 산업을 넘어서 이제는 국가들의 외교 정책과 자원 확보 전쟁의 방향까지 결정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기술 패권과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